야담 이야기. 돌쇠야, 나를 안아줘, 제발. 옛날 한 시골에 쩍하면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로 동생을 부려먹는 형과 형의 행실이 안 입고 오나 형제간의 의리에 모시겨 굽석굽석 말을 듣는 고지식한 동생이 아래옷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이 세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사였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느 포수의 총에 맞아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동생이 지고 온 멧돼지를 본 형수가 쫑드르르 집에 들어가더니 인차 형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우가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얻어왔다면서? 그렇습니다. 형님, 그러지 않아도 오늘 내가 갈까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여직 못 갔는데 어쨌든 잘 됐군. 무슨 말씀인지요? 글쎄 어쩌녁 꿈에 증조부님께서 오셔서 날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노루골에 가면 잡아놓은 멧돼지가 있을 테니 어서 가져다가 조부님 제사에 쓰도록 해라 하고 말하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동생이 먼저 가져왔으니 다행일세. 그래요? 이건 조상님의 분부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져가게. 이리하여 고지식한 동생은 속이 우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형제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멧돼지를 형네 집으로 매갔습니다. 그러니 동생 마누라도 동생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동생 마누라는 당신 왜 그렇게 형님에게 당하고만 사시나요? 우리 걱정은 안 해요? 왜 맨날 형님이 당신에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알면서 왜 그러시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라며 동생에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하신 게 유언이었거든. 그러니 좀 봐주시겠나? 라면서 마누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 형이 조상님의 분부라는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 조부님의 제상에는 멧돼지 고기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순진한 동생이지만 부하가 나서 물었습니다. 형님, 제상에 왜 멧돼지 고기는 없습니까? 아, 멧돼지 고기 말인가? 조부님께서 죽은 고기여서 싫다고 했네. 동생은 형의 처사에 벨이 났으나 이번에도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형이 또 동생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아우, 형님, 무슨 일입니까? 내일 산에 가서 미치라고 긴 회초리를 한 단만 해다 주게나. 형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동생에게 거짓말을 해 나무 한 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봄철이 돌아오니 울바자를 하려나? 아니면 얼음이 풀리니 강에다 발을 놓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회초리는 못에 쓰렵니까? 라고 말하니 형은 회초리를 필요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글쎄,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형제간에 속일 게 있나? 실은 자네 형수가 어쩌녁에 실수한 일이 있었네? 그게 말이지. 밤에 자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돌쇠야 어디 갔다 인제 오느냐. 내가 너를 한참 기다렸잖니.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제발. 이라며 잠꼬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비 체면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고 매를 대자니 양반 체면에 차마 여자 몸에다 매를 댈 수 없고 라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행세하는 양반의 도리에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회초리를 해오면 내가 대신 맞겠네. 그래서 자네가 나에게 회초리로 때려주길 바라네. 그런데 내가 맞을 회초리를 내가 해올 수 있나? 그러니 수고스러운 대로 아우가 갔다 오게. 동생은 형이 어쩌다가 조상님의 분부라는 말을 하지 않는지라 일부러 이것도 조상님의 분부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두 말할 것 있나?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합니까? 하! 내가 어떻게 번번이 아우에게 시키겠나? 그래서 절에 한 번에 신세를 지려고 그러네.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갑자기 뭔가가 스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조상님의 분부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며 허파에 바람이 들어차며 배꼽이 춤을 추었지만
배를 끌어안고 산에 가서 회초리를 해왔습니다. 형님 분부대로 해왔습니다. 나무단을 본 형은 속으로 저 것이면 고기발을 놓아 물고기를 실컷 먹게 되겠구나. 하고 웃음집이 흔들흔들했지만 눈을 감고 아웅할 수는 없는지라. 수고했네. 그런데 수고한 바에 마저 수고해주게. 하고는 망건과 옷을 벗어놓고 마당에 엎드려 조상님께 아뢰나이다. 마누라가 여차여차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대신 매를 맡겠습니다. 라며 동생에게 또 이건 조상님의 분부일세. 내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측한 일이 생겼으니 그 죄로 100대를 맞아야겠네. 자, 어서 때리게나. 동생은 이런 때에 형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버릇을 떼야겠다고 생각하고 단단한 회초리를 골라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매를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하고 말고. 자, 사정을 두지 말고 볼길을 내리치게. 형은 동생 앞에 옆으로 섰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준비는 다 됐습니까? 대고 말고 샘을 세며 때리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생은 손에다 힘을 주며 형의 살찐 궁둥이를 답새기고는 하나,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갸아갸. 형이 급한 소리를 치는데 그의 엉덩이에는 대뜸 시뻘건 피멍이 졌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이 둘, 하고 셀 때 아이쿠, 사람 죽는다. 가만 있게. 하고 형이 단두매에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데 딱 하고 또 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형은 펄쩍 뛰어 일어나며 아이쿠, 사람 살려라. 잠깐만. 하고 궁둥이를 싸지고 맴돌았습니다. 원래 형의 생각인즉 어진 동생이 설마 때리랴 때려도 한두 매 때리는 척하고는 그만둘 것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동생이 때리는 걸 보니 마음먹고 때리는지라 체면이고 뭐고 또 조상님의 분부를 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동생이 모르쇠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이쿠, 이젠 됐네. 나머지 97매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97매는 조상님이 그만두라고 분부했어. 조상님께서 100매를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랬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만 때리라는 조상님의 분부일세. 아이고, 그 꼴을 보며 동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부터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들어도 괜찮겠죠? 물론이지, 물론이야. 그럼 좋소이다. 조상님의 분부를 안 듣자면 저는 이제 97매를 마저 때려야겠습니다. 어? 아니야. 조상님의 분부야 들어야지. 그래요? 그럼 100매를 다 맞아야 효손이죠. 응? 아니야. 형은 동생이 집어드는 회초리를 보자 질겁해서 바지춤을 거머쥔 채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본 동생은 껄껄 웃으며 회초리를 가지고 성큼성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간 동생은 형에게 형님 빨리 엉덩이를 대시죠. 마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며 큰 소리로 소리치니 형은 이제 그만하게 내가 잘못했네. 이제 앞으로 잘할 터이니 그만하게나 아우. 라며 사정했습니다. 야근수로 재배를 채우려던 형은 이때부터 다시는 조상님의 분부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몸뚱이로 된 부인의 거길 꺼머지고 먼 옛날 성이 윤씨라고 하는 가난한 선비가 과거 보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생활이 극빈했던 선비는 서울에 가서도 주막집에 들지 못하고 김씨라는 선비네 집에다 주숙을 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윤씨가 김씨네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한 지도 10여일이 잘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결의형제를 맺읍시다. 그러지 않아도 김씨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던 윤씨는 김씨가 이렇게 제기하자 선뜻 응했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 윤씨가 2살 이상이어서 김씨는 윤씨에게 절을 하고 형님이라 부르고 아내도 불러들여 인사를 시켰습니다. 김씨는 부모들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생활이 유족한지라 돼지와 닭을 잡고 떡을 치고 잔치를 베풀어 이웃들까지 청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김씨와 윤씨는 형님 동생하며 같이 과거볼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씨가 모를 것이 있어 형님 윤씨에게 물으면 윤씨는 막힘없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과거날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 학식으로는 과거 시험을 쳐봤댔자 한강에 돌 던진 격이 될 것이 뻔한지라 비위를 무릅쓰고 청들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과거를 봐야겠는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내 재간으로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형님께서 내 이름으로 한 편 써주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둘 다 낙방되면 자네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할 게면 제가 말을 낼 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피를 해봅세. 윤 씨는 신세도 많이 졌고 또 결의 형제까지 맺었는지라 김 씨의 요구에 선선히 동의했습니다. 과장에 앉아서 먼저 자기 이름으로 한 편을 제꺽 쓴 다음 또 김 씨의 이름으로 한 편을 잘 쓰고 다듬은 다음 바쳤습니다. 윤 씨 생각에는 자기가 대피를 하는 이상 자기 글이 급제하고 동생의 글이 낙방된다면 김 씨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이름으로 지은 글은 대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윤 씨가 낙방이 되고 김 씨는 급제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윤 씨를 친형님처럼 모시던 김 씨는 윤 씨가 자기 때문에 낙방되었음을 알고 그를 더욱 존경하면서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윤 씨를 붙잡아두고 정성껏 공대했습니다. 윤 씨가 집을 떠난 지 하도 오래기에 기어이 떠나려고 하니 김 씨는 그에게 돈뭉치를 내주면서 형님, 이 돈을 가지고 땅이나 사서 진지나 떨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아무 때나 올라오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부모님들이 연로하신 데다가 불치의 병에 걸려 김 씨가 준 돈을 몽땅 쓰고도 나중에는 논밭까지 팔아서 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하여 부모들은 돌아가고 윤 씨는 빈털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3년제까지 지내자 윤 씨는 하는 수 없이 동생한테 가서 돈푼이나 얻어다 줄인 배를 달래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걸어 서울에 거의 당도한 윤 씨는 너무 지쳐서 길 옆에 있는 고목나무 밑에 앉아 다리도 쉴 겸 잠깐 눈을 붙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 탄 사람이 달려오더니 윤 씨 앞에 와서 멎어섰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윤 씨가 보니 그가 바로 자기가 찾아가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이 지난 사이에 아주 몰라보게 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너무 반가워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새 잘 있었나?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 형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형님이 날 보러 온다기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오는 걸 동생이 어떻게 알았나? 형님,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 농담이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윤 씨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오 형님. 나는 죽은 혼혈시다. 죽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형님, 이 동생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원수를 꼭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절에 가서 공부하는 내 아들을 형님이 데려다가 공부시켜 주신다면 죽은 나도 눈을 감겠습니다. 윤 씨가 동생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김 씨는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 씨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이었습니다. 꿈도 괴상하군. 윤 씨가 동생네 집에 도착해보니 꿈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동생의 장례를 지냈고 하나밖에 없는 김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 어머니의 독촉으로 상복을 입은 채 절로 공부하러 가고 재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과의 지난 날의 정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또 기둥처럼 믿던 그 동생이 없고 보니 자연히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에 든 윤 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하며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겠는데 대체 어느 놈이 해쳤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성욕이 일어남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재수의 요염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의 방에 가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의 가죽을 쓰고 짐승 같은 생각을 해? 윤 씨는 자기를 단속하고 곰방대로 자기를 때려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허참, 괴이한 일이군. 윤 씨는 참을 내야 참을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재수가 들어있는 본체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밖에 가서 문고리를 잡고 망설이는데 이상하게도 방금까지 일어나던 성욕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서려는데 문득 집안에서 난데없는 소곤거리는 말소리에 이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귀를 한 발이 되게 늙어가지고 창문에다 바싹 대고 동정을 엿들었습니다. 어떤 놈이 제 수방에 들어가 재미를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 그래서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구나. 그래도 재수는 동생이 급병에 돌아갔다고 했지. 분명 제가 저놈과 눈이 맞아 지아비를 죽였구나. 윤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가 사랑방에 돌아와 벽장문을 열어보니 마침 김 씨가 쓰던 삼척장검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칼을 벗겨들고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두 몸이 한 몸이 되고 네 다리가 제비꼬리가 되었는지라 이놈 칼을 받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에 있는 놈의 머리를 베니 그 대가리가 말똥처럼 굴러떨어졌습니다. 윤 씨는 알몸뚱이로 된 제수의 머리를 꺼머잡고 장도 끝을 가슴팍에 들이댔습니다. 인연, 살겠거든 바른 대로 이실 찍고 하라. 지아비를 어째 죽였느냐? 혼이 절반은 나간 계집은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들이 보고 싶어 그가 공부하는 절에 몇 번 갔다가 중놈과 눈이 맞았는데 그 중놈이 하루 밤중에 와서 술에 취한 남편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이 충천한 윤 씨는 그년을 보고 인연, 내년이 꼬리를 치지 않았다면 중놈이 어찌 내 시래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더구나 아들 낳고 살던 지아비의 시체가 식기도 전에 지아비를 죽인 철천지 원수놈을 끼고 희희락락거리니 내년이 어찌 살기를 바랄소냐. 하고 칼을 쿡 박아 후원 연목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중놈의 시체를 거적에다 둘둘 말 나무단 속에 묶어넣고 나무가리에다 세워놓은 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랑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김씨네 집 구세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저 집에선 어쩌냐게 늦도록 곡소리가 나더니 오늘 아침엔 잠잠하네. 하며 그 집에 와보니 웬일인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님이 오더니 필경 눈이 맞아 붙어 자는 모양이라고 여기고 가만히 사랑방에 나가 엿보니 거기엔 손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정오에야 사람들은 후원 연못에서 칼을 받고 죽은 여인의 시체를 건지었습니다. 남편을 장례 지낸 후에 사형이 오니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여 스스로 자결한 게로구나. 이웃들은 모두 이렇게 여기고 김씨 부인이야말로 열렬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고을언님의 귀에 안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고을언님은 자기가 고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연려가 나왔다고 여겨 그걸 자랑하려고 조정에다 알린 후 그 집에 연려정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연려정문을 세우던 날 사람들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 13살 난 김씨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 씨가 김씨의 아들을 데리고 한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김씨 아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절에 중이 나간 지 며칠 잘 되는데 여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서울 오게 된 일과 오다가 꿈에서 김 씨를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중놈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과 자기가 그 중놈과 어머니를 죽인 사실을 고지곳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고 큰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리지 마십시오.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나무단 속에 있는 중놈의 시체를 찾아 나무단체로 질질 끌고 가며 정문에다 세워놓고는 나무를 가져다 불을 질렀습니다. 비열한 짓을 하고서도 혈려비를 다 받다니? 내가 년놈의 부끄러움을 없애줄 테니 그리 알아라. 이리하여 연려정문은 두 시체와 함께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튿날 김씨 아들은 윤 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그 아들은 학자인 윤 씨한테서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 학사가 되었는데 윤 씨 부부를 잘 모신 데서 효자가 되어 효자정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부인은 웃으며 서방님 다리가 셋이네요. 옛날 한 총각이 장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각시를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용모 또한 꽃같이 고운 아내를 얻은 그는 남처럼 잘 살지는 못했지만 장가가서 처가에 처음 가는 길이라 성심을 다해서 떡도 가지가지하고 엿도 다리고 닭도 잡아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힘들어도
이고지고 처가로 찾아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땀을 철철 흘리며 집에 들어서니 약속이나 한 듯 맞사위와 둘째 사위도 부인네들을 데리고 처가에 와 있었습니다. 셋째 사위는 장가가서 첫 길이니 장인 장모가 기뻐서 멤버 선발로 뛰어나와 맞아 드리려니 했는데 셋째 사위가 짐을 지고 들어서니 장모는 보지 못한 것을 보기라도 하듯 외면하고 돌아앉고 장인은 서글픈 웃음부터 웃더니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기도 전에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말 타고 견마까지 잡히고 왔는데 자넨 자네의 그 정강말을 타고 짐까지 그렇게 지고 왔나? 참내 이 사람들을 보기가 안 됐네. 장인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는 셋째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절하는 것도 받지 않고 그저 맞사위와 둘째 사위만 사위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장모 또한 셋째 사위와 셋째 딸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맞사위와 둘째 사위는 어깨가 석자새치나 올라가서 셋째를 꼬은 보리자루처럼 한쪽에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하면서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셋째 사위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보기도 안 되어 참고 견디며 밖에 나가 마당도 쓸고 나무도 패면서 지냈습니다. 헌데 하루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요. 이틀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더니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맞사위와 둘째 사위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집 종부리듯 하자고 들었습니다. 부하가 상투미까지 치민 셋째 사위는 온다 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 보기가 너무도 민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죄진 사람처럼 남편 앞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못 사는 남편을 만나서 당신까지 업심을 받았으니 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부인의 얼굴을 볼 면목조차 없게 됐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부귀빈처는 물레바퀴 돌듯 한다는데 우리라고 날마다 이렇게 살겠나요? 소첩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낭군님 마음만은 알고 있사오니 우리 부부 합심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리옵까. 젊은 부인이 이같이 말하자 남편은 벌써 생각이 있었는지라 덥석 부인의 손을 잡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내 이번에 처가에 가서 여간만 관세를 받지 않았소. 그렇지만 관세를 받고 보니 우리도 마음 맞춰 소같이 일하고 쥐같이 먹으면서 개미 금탄 모으듯 합시다. 자, 오늘부터 끼니마다 콩죽을 2사발 써놓고 내가 1사발 당신이 1사발을 먹되 혹 나한테 손님이 오면 내 앞에 콩죽을 손님께 대접하고 내가 한 끼 굶고 당신한테 손님이 오면 당신이 한 끼 굶으란 말이요. 10년 동안 이렇게 먹으며 이를 악물고 버느라면 우리라고 못 살겠소? 어떻소? 이렇게 할 만하오. 낭군님 생각대로 하겠사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그들은 말과 같이 끼니마다 콩죽 2사발을 씻어 한 사람이 1사발씩 먹고는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남의 집밭도 갈아주고 김도 매주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내도 편히 집에 앉아 놀지 않았습니다. 때로 손님이 찾아와서 남편이 끼니를 굽는 때도 있었고 부인이 끼니를 굽는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약속한 대로 끼니는 굶어도 손에 일감은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남편은 일하다가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처의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나무를 하다가 기운이 없어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보고 안쓰러웠지만 일부러 농담으로 당신 다리가 3개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러게, 그런데 다리가 3개인데 몸은 더 힘들구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4, 5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이 집 살림은 차차 사람들의 눈에 띄게 늘어갔고 동네방네 그 소문이 퍼져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인은 그새 사위가 발길이 끊어지고 소식조차 없으니 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사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딸 집에 찾아오니 사위는 길 닦기를 나가고 없는데 딸이 집에서 배를 짜다 아버지 오는 걸 보더니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왔다고 맛있는 채도 볶고 떡까지 해서 잘 대접하고는 천을 사다 버선을 만들어 올리고 두루마기도 새 두루마기를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딸내 살림 형편이 괜찮은지라 기뻐하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새 두루마기를 입히고 떡을 한 짐 가득 지워서 보냈습니다. 장인은 딸이 해준 떡을 지고 기뻐서 흥얼흥얼 코 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걸었습니다. 헌데 얼마를 갔는지 모르는데 한 곳을 지나며 보니 길 닦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장인은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하나하나 길 닦는 사람을 살피었습니다. 이때 장인이 사위 얼굴을 찾아내기도 전에 사위가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며 장인 앞에 와서더니 인사도 없이 지고 가는 떡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장인님, 뭘 그렇게 지고 가십니까? 어허, 이건 말인가? 이 사람 사위. 내 사위 집에 왔다가 딸이 떡을 해줘서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네. 그래, 자넨 잘 있나? 장인은 그래도 반갑다고 사위에게 인사까지 하는데 사위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다짜고짜 장인이 지고 가던 짐을 와락 벗겨 제 앞에 놓고는 길 닦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습니다. 자, 떡이요, 떡들 사시오. 떡이라는 소리에 일하던 사람들이 욱스러워 나 하나 너 하나 하며 앞을 다투어 떡을 사 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이 상투미까지 치민 장인은 그만 획 돌아서서 뒤도 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류스와 같은 세월은 또 5, 6년 지나서 셋째 사위네는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셋째 사위 손꼽아 세어보니 처가에 갔다 온 지도 10년이 되었고 장인의 환갑도 눈앞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가에 갔다 온 지도 꼭 10년인데 생각해보니 장인님 환갑도 오라지 않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우리도 이만하면 한 고을 갑부가 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장인님 환갑도 볼 겸 그새 지나온 이야기도 할 겸 겸사해서 한번 가봄이 어떠하오? 저야 좋으나 저의 본가이온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보 부인, 이번에 처가에 가면 전처럼 관세는 받지 않겠으나 내 장인님 노여 엄마는 풀어줘야 하겠소. 땅 문서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남편은 이때야 비로소 부인이 해준 그 떡을 장인한테서 빼앗아 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 콩죽을 먹자고 다짐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를 속으로 나무람하면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숙어지고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사위네 부부는 10년 만에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 장만하여 이고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10년 뒤에 찾아가는 걸음인데다 그 사이에 뜻마저 이루고 나니 걸음도 자연히 빨랐습니다. 부부가 이고지고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그새 보고 싶던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헌데 사위가 짐을 벗어놓고 장인 앞에 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인사하는데 장인은 획 돌아앉으며 퍼르댕댕에서 가라는 호령부터 뺐습니다. 나에게는 자네 같은 사위가 없네. 어서 썩 물러가게. 장인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실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보자고 10년을 기한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 그러했사옵니다. 듣기 싫다. 그래, 너희들 부부끼리 하나는 나에게 떡을 해주고 하나는 그 떡을 빼앗아 돈벌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일이 아니옵니다. 아버지, 땅 문서를 보옵소서. 우리가 금석같이 굳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밭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문서 속에는 그때 아버님께서 지고 가시던 떡을 판 돈도 들어있사옵니다. 딸이 이같이 말하고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부터 10까지 내리었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 지었고 아버지는 성이 풀리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 사위, 내 딸의 말을 들어보니 이 늙은 것이 지난 처사가 잘못됐네. 어떻게 하겠나? 내 딸 얼굴을 보더라도 화해하세.
이복의 사위, 내 지난날 말 타고 온 사위만 사위라 하고 잔뜩 올리치 주었더니 돈 벌 줄은 모르고 번 돈을 물쓰듯 쓰기만 해서 일가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번 장인 환갑에도 오지 못한다누만 자네 훌륭하이 자네야말로 내 사위일세. 장인님, 여보 노친 어서 닭을 잡소. 이 사람은 전번에 내가 괄시를 해서 처가에 와서 닭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갔소. 이렇게 되어 셋째 사위는 10년 뒤에 다시 처가에 가서야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장인도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야 지난 처사가 글렀다는 것을 알고 그 사위를 더없이 중히 여기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요. 옛날 한 시골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행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으며 일찍 아버지를 여행 아들은 어머니 한 분을 양친부모 대하듯 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살림살이는 가난했으나 1년 365일 날에 날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치니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여 이들 모자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의원을 청해 보였습니다. 약을 지어다 대접한다 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어머니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차차 병이 위중하여 식음마저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 어머니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엇이든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꼭 가서 구해오리다. 하긴 시원한 감을 먹었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구나. 헌데 이 겨울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오겠느냐. 감을 잡수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하니 아들은 너무도 기뻐서 어머니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감을 얻어오리다. 라고 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되 그에 따라 감이 되지 않아 감철에도 마음대로 감을 사 먹을 수 없었는데 감철도 아닌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감을 얻어온다는 말인가. 아들은 백설이 뒤덮인 감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이 바람에 떨며 울었고 감나무 밑에는 백설이 한 자나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밑을 뒤지면 틀림없이 가을에 떨어진 감이 있을 것만 같아서 차디찬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온 감나무밭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진종일 감나무밭을 찾아 헤매면서 감을 얻어보다 나니 몸은 얼어서 돌덩이처럼 되고 열 손가락은 터져서 피못이 되었지만 애타게 찾는 감은 죽지 못하고 겨울 해만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왜 이다지도 무정하옵니까? 어머니 병을 고치게 불쌍한 나에게 감 세 알만 주옵소서. 무심한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라 난데없이 허리가 서발이나 되는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다짜고짜 그를 등에 둘쳐업고 달렸습니다. 호랑이가 자기를 해칠 생각이면 으르렁거리며 덮칠 것이되 등에 업고 소리 없이 달리는 것을 보니 필요곡절이라 아들은 하늘은 무정해도 산중영물인 호랑이만은 유정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며 호랑이 등에 업혀 호랑이를 꼭 부여잡았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날이 어두울 무렵 호랑이는 산중에 자리 잡은 외딴 집 앞에 와서 아들을 내려놓고 등불이 반짝반짝이는 초가집만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를 보고 생각하니 그 집에 감이 있으니 그 집에 들어가 감을 얻으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기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여 미처 주인도 찾을 새 없이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집 옷방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노인은 문득 뛰어드는 낯선 젊은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어두운 밤에 웬 젊은이여? 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 넙적 엎드려 절하고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소자 집에 모친 한 분 계시온데 갑자기 병하였습니다. 백약이 무효로 식음마저 전폐하셨사온데 한번 시원한 감을 잡수셨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시기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사오이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난 노인은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 난 아들은 다시 한번 청을 들었습니다. 노인님, 감이 있으면 한 알이라도 좋으니 주옵소서. 그제야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긴 내 집에 감이 있기는 세 알이 있네만 오늘 저녁 돌아가신 얘 애미 제사에 쓰려고 내놓은 것일세. 애미 생전에 감을 제일 좋아했는데 오래따라 흉년이 들어 겨우 감 세 알밖에 거두지 못했네. 그러니 내 사정도 딱하네.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집 일도 딱한지라 아들은 천만낭망하여 맥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백발노인이 말했습니다. 가만, 자네 너무 섭섭해 말고 기다려주게. 얘 애미 제사가 끝나면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자네에게 그 감을 주겠네. 참말 자넨 효자일세. 고맙소이다. 아들은 감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이제 그 감을 가져다 어머님을 대접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아랫방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처럼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여 주시니 소녀 기쁘기 한량없나이다. 하오나 소녀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손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구하시겠다고 어두운 밤에 이 심산 외딴 집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어찌 저 세상에 가신 어머님을 대접하겠다고 살아있는 사람 구하지 않겠나이까. 아버님께서는 더 지체 마시고 손님께 감을 주어 보내소서. 때를 놓치면 아버님께서 감을 내놓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오리다. 조용조용 말하는 여인의 말을 들으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같이 귀하고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지라 아들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딸의 말을 듣더니만 노인은 스스로 머리를 툭 쥐어박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내 말이 천만 옳다. 얘야, 어서 움에 들어가 그 감 세 알을 내다 이 젊은이에게 올려라. 젊은이, 이 늙은 것을 허물 없이 대해도 좋네. 이윽하여 처녀가 감 세 알을 들고 나와 이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골백번 살해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문 밖에 나오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둘쳐업고 바람처럼 내달았습니다. 그날 밤 감 세 알을 잡숫자 어머니는 정신이 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감 세 알이 약은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 말했습니다. 얘안 내 너 같은 효자를 두어 엄동설안에 감을 다 먹고 정신 차리고 일어났구나. 얘야 너 고생인들 여복했겠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어머님, 호랑이가 이 아들을 도왔고 고마운 그 시골 처녀가 어머님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일일이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 이튿날로 은인을 찾아가 인사 올리자고 아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감 세 알 덕에 병이 났고 후에는 또 그 감 세 알이 인연이 되어 총각은 시골 처녀와 혼인하였지만 혼인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자 서로 부끄럽게 쳐다보다가 총각이 처녀를 아느니 맘씨 고운 그 시골 처녀는 서방님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에 며느리는 마당에 감나무를 옮겨 심어 매해마다 감을 따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함께 화목히 지내며 만년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 탐스러운 것을 따먹고 싶네. 옛날 천하명산인 금강산 장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절간지는 세력이 하늘에 닿아 금강산 아래 좋은 땅이란 땅은 다 차지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안사 주지는 특히 그를 잘 짓기로 원근의 소문이 자자하였는데 그는 장삼자락을 날리며 한간에 내려가 꽃같은 처녀들을 희롱하지 않으면 절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재산께나 있는 집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글짓기 내기를 하자 해서는 남의 집가산을 빼앗아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지는 또 못된 생각을 하던 끝에 동자중을 시켜 임진사를 불러왔습니다. 임진사는 초시에 급제하여 진사벼슬을 얻어가진 데다 가산도 금강산하에서는
첫 손가락을 꼽을 만치 잘 살았습니다. 주지는 임진사가 절에 들어서자 그를 불러 앉혀놓고 속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을 못된 궁리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추어 오렸습니다. 내 듣자 하니 진사는 글 잘 짓기로 나라에 이름이 있다면서 참으로 대단하다.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제가 나라의 문장일진데 더 큰 벼슬을 못하고 초시에 겨우 급제하여 자그마한 진사벼슬을 얻어 가졌겠습니까? 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대사님 앞에서 얼굴 들기 부끄럽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여 남의 집 가산을 두꺼비 팔이 잡아먹듯 죄다 삼켜버린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제꺽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안사 주지는 마이동 풍격으로 그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자고 들었습니다. 임진사, 내가 절간에 있다고 하대를 해서는 안 되네. 어디 우리 두 사람이 금강산을 두고 글짓기 내기를 하세. 자네가 지면 자네 재산을 나한테 주고 내가 지면 자네 재산만치 우리 절의 재산을 갈라주겠네. 들었나?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를 안하에다 두지 않고 진사를 자네라고 하대에 부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임진사는 비록 진사벼슬이라도 하는 사람이지만 장안사 절의 세력은 당할 수 없는지라 입을 봉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안사 주지는 임진사에게 가부도 묻지 않고 운자는 무엇이니 돌아가서 글을 지어지고 내일 아침으로 절에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사는 장안사 절에서 나오자 눈앞이 금은 밤처럼 새까매서 겨우 집이라고 찾아왔습니다. 임진사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장안사 주지 앞에 가서 두말 못하고 가산을 몽땅 내놓게 되었는지라 집에 들어서자 낭망하여 이불을 덮어쓰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예 병을 구실로 들어누워 일어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사네 집에는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총명해서 집안일이건 동네 일이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웬만한 건 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한 일화로는 며느리랑 남편이 감나무 앞을 지나는데 남편이 감이 익은 걸 보고 저 탐스러운 감을 따먹고 싶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생각을 잠깐 하더니 옆에 지나가는 한 머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 감을 따주면 내 너에게 좋은 거를 줄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무엇을 줄 거냐고 묻자 따서 오면 줄 테니 일단 따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나무 위를 올라가 감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시죠, 마님. 라고 하니 부인은 동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라 김대감댁 여종이 나이가 차 남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니 머슴은 좋다며 부인에게 고맙다며 단숨에 김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감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 머슴도 여종과 혼사를 이뤄서 머슴은 부인에게 언제든지 감을 드시고 싶으면 말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니 그때까지 시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안개 끼듯 해가지고 한숨만 쉬며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필요곡절이라 며느리는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 드셔야지요. 자네 알 일이 아니네. 내 오늘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네. 후. 임진사는 또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내쉴 뿐 그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총명한 임진사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장안사 주지가 불러서 갔다 왔다는 말을 듣자 속으로 짐작이 가서 시아버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장안사 주지가 글짓기 내기를 하자고 하셨지요? 그렇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아나? 장안사 주지에게 그런 고약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시집와서 몇 번 들었사옵니다. 그러니 임진사는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글재와 운자까지 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보기가 안 되었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쓰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말으시고 일어나 진지 드세요. 시집 오기 전에 저도 글을 좀 배웠사오니 그 글은 제가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이 사람 며느리 말은 고맙네만 글 잘 짓기로 원군의 소문이 자자한 장한사 주지를 당하겠나? 아버님, 염려 마옵소서. 시중천자 이태백이라면 몰라도 그까짓 절간의 중놈하고야 비기지 못하오리까. 임진사는 며느리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힘이 생겨서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헌데 상을 물리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자리에 누우니 또 근심이 생기고 근심 뒤끝에는 한숨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맛자락을 두르고 부엌 안에서 끼니나 짓는 며느리가 절간에서 재간을 피우며 남의 집 재산을 빼앗아내는 주지를 당해낼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 글재와 운에 따라 글을 짓자고 생각하니 글 짓기 전에 기부터 꺾여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글 한자 써내지 못하다 보니 그만 한숨 끝에 날이 새고 동산의 쟁반 같은 해가 솟아올라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때가 되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짓고 아침상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상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밤새 지은 글을 시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글을 지었사오니 보시고 진지 드시고 절에 가보옵소서. 밤새 지은 글이라 크게 훌륭하지는 못하오나 그까짓 절간 중놈의 글하고야 못 비기겠습니까? 임진사 며느리 지어놓은 글을 펼쳐놓고 보니 첫 구절은 동방에 금강산이 소순이 중에 우악이 났더라. 석굴이 많으니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라고 지었는데 글씨도 놀랄만치 잘 썼지만 금강산을 중국의 오악에 비기면서 서왕모가 이와 같은 성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였으니 그 글의 기계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임진사는 너무도 기뻐 무릎을 탁 치고는 아침술을 드는 것 마저 잊고 장한사 절로 다름질 쳐갔습니다. 임진사가 절에 당도하자 장한사 주지는 벌써 임진산의 재산을 제 손에 넣기라도 한 듯 턱을 잔뜩 쳐들고 임진사를 내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밤새 글이나 지었나? 네, 지었사옵니다. 그래, 뭐라고 지었는지 어디 한번 읽어보세. 임진사는 주저없이 며느리가 지어준 글을 내리 읽었습니다. 동방에 금강산이 소순이. 아니, 동방에 금강산이 솟으니 그럼 그 아래 구절은 중에 오악이 났더라. 그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성경에 석굴이 많으니. 가만히 있자. 아래 구절은 왕모가 서쪽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지었겠구만. 그러하옵니다. 그러자 장한사 주지의 말투는 대바람에 변했습니다. 아, 참으로 훌륭한 글입니다. 내 장한사에 있으면서 숱한 선비들을 대해봤지만 이런 글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진사님만은 우러러 볼만한 분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절에 아무 밭을 떼주겠습니다. 이만하면 진사님네 가산과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땅 문서를 받으시오. 제밖에 없노라고 글로 남의 재물을 빼앗기만 하던 장한사 주지는 머리를 숙이고 임진사 앞에 땅 문서를 공손히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임진사는 며느리 글덕에 집에 가산을 때우지 않고 오히려 절간의 땅을 찾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장한사 주지는 다시는 글재간을 믿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처녀는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옛날 서울 동대문 밖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문 글방에는 글에 능한 양시성을 가진 선비와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양씨와 이씨는 글방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양문에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길이라 두 선비는 보행으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되었는데
이 씨가 먼저 양 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한 글방에서 의좋게 글 공부도 했고 이렇게 과거보러도 한 길에서 같이 가게 되니 우리 두 집이 혼사를 정합세. 듣자니 친구의 아내도 잉태 중이라 하고 내 아내 또한 잉태 중이니 아들 딸을 낳으면 배필을 무어주는 게 어떤가. 이 씨가 이같이 말하니 양 씨 또한 기뻐서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에 오르고 우리 두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배필까지 무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합세. 두 선비 우정이 직진하여 서울 과거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애들의 혼사까지 맺어놓고 서울에 이르러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 씨와 이 씨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이 과인하고 재질이 초근하여 각은 빵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들이라 과거를 보자 둘 다 그 이름이 금방에 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씨도 벼슬자리를 얻고 양 씨도 벼슬자리를 얻어 내직에 있으면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선비는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자 양문에 있는 일식 솔들을 서울에 거느리고 와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두 집 부인이 다 뱃속 혼인을 정해준 아이들을 탈이 없이 낳았습니다. 양 씨네는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헌수라 짓고 이 씨네는 꽃 같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화옥이라 지어놓고 서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두고 날마다 오며 가며 명절처럼 즐겁게만 지내던 양 씨가 갑자기 병하였는데 의원을 보여도 방도가 없고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운에 올랐던 양 씨가 세상을 하직하니 그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가세가 점점 어렵게 되어 양 씨네는 더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내주는 복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 시내까지 차차 발길을 끊고 외면하니 의지하고 살 데가 없는 양씨 부인은 품에 어린 헌수를 안고 고향 양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씨 부인이 양문에 돌아오니 살던 고향이라 일가친척도 있고 낯익은 고향 사람들도 있어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살아가기는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헌수까지 무병하게 자라서 며칠 뒤에 서당에 보내니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고 열을 배워주면 백을 통하여 양씨 부인은 차차 남편이 돌아간 슬픔을 누르고 자식을 키워가는 기쁨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내직에 있는 이 씨는 차차 운이 튀어 해마다 벼슬자리가 올라가서 벼슬이 일국 판서에 이르렀고 그 딸이 또한 세월 따라 꽃과 같이 피는지라 지난날 과거길에 양씨네와 뱃속 혼사한 일을 후회하던 끝에 딴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양문에 온 헌수도 어린 때를 벗고 방년에 이르러 그 나이 이팔이 되었습니다. 남자 나이 이팔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헌수는 서울에 가 과거를 볼 생각에 주야가 따로 없이 부지런히 글을 읽었습니다. 헌데 이때 양씨 부인이 생각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서울 이 씨네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한 노파를 찾아서 돈을 후히 주고 그 사연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파는 화장품을 가지가지 사가지고 장사꾼을 가장하고 서울 이판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이 이걸 사느냐 저걸 사느냐 하며 묻는데 이 씨의 딸은 마침 춤을 추고 있었는데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웃으니 노파가 이 씨 딸 화오기를 보면서 춘삼월 화창한 봄날의 향기 풍기며 피어나는 꽃같이 이뻤습니다. 노파는 모르는 체하며 이 씨 부인을 쳐올렸습니다. 아유 참 부인께서는 세상복을 혼자 누리는 듯하다. 그건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참 부인님도 슬하에 저토록 이쁜 아씨를 두었으니 복이 아니옵니까? 내 이 늙은 것이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명문가에도 들어가 보고 한간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사오나 집에 아씨처럼 이쁜 아씨는 오늘 처음 보옵니다. 옥경의 선녀에게 비기며
달 속의 상아 씨에게 비하리까. 노파가 이렇게 극구 치하하니 이 시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갖가지 물감과 화장품을 손에 쥐이는 대로 다 샀습니다. 이때 파는 것 중 값지고 귀한 화장품을 꺼내어 그 딸에게 선사하며 며칠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옛말에 제 자식을 고아하면 기장밥을 해 대접한다고 딸을 곱다고 쳐올리며 화장품까지 선사하니 이판서 마누라는 쾌히 응낙하였습니다. 이웃 노파가 이렇게 하여 이판서 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내막을 염탐해 보니 이 씨는 판서까지 되누로는 아예 양신에는 생각이 없어 그 딸은 벌써 뉘 집 명문가 자제에게 허운하고 잔치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양신애와 뱃속 혼이 난 일이 서울에 소문이 자자하기로 해서 이판서는 쌍둥이 딸을 두었다가 한날 한시에 잔치한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종의 딸을 헌수에게 달아보낼 잡돌이까지 해놓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웃 노파는 이 같은 형편을 알아내자 양문에 돌아와서 양씨 부인에게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죄다 고하였습니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웃 노파가 염탐하여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분해서 떠는데 아들 헌수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까짓 뱃속의 애들을 두고 맺은 혼사가 뭐라고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헌신짝도 짝이 있다고 사내로 생겨서 장가 못 가겠느냐마는 지나간 일이라도 너무나 괘씸하구나. 한때는 제가 먼저 말을 내어 혼인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잘되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릴 없이 여기니 이 안이 통분한 일이냐. 어머니, 어머님께서 정 그렇게 이대감의 행실이 괘씸하고 통분하옵시면 제가 이대감의 딸을 데려오지요. 그러면 그만이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만 내가 무슨 수로 일국 판서의 딸한테 장가를 든다는 말이냐. 어머님 근심 마옵소서. 똑똑한 사람은 제 앞에 당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러고 때가 되니 이판서 댁에서 소식이 와서 헌수는 사모관대에 섰디를 두르고 목화를 신고 의젓한 신랑 차림으로 신행을 떠났습니다. 이대감네는 잔치날이 왔다고 초래청을 차려놓고 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신행이 선호하여 당도하자 미리 짜놓은 대로 양헌수와 종의 딸을 초래청 한편의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우고 명문가의 아들과 자기 딸을 그 옆에 차려놓은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웠습니다. 이제 동서에 서로 마주서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면 부부가 되는 판이었습니다. 이대감네 잔치날이라 숱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단법석 고하됐습니다. 이 야단법석판의 양헌수는 옆에 선 명문가 아들과 슬쩍 자리를 바꿔서 서고 그를 자기가 서 있던 전한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제가 설 자리도 모르는가? 어서 저기가 서게. 여긴 내가 설 자리일세. 잔치하기 전에는 색시라고는 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다 한날 한시에 하는 잔치인지라 그 총각은 어느 것이 제 아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수는 미리 들었는지라 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마주섰습니다. 드디어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수는 큰 낭자의 족두리를 쓰고 오색동다리라 3의 백색 값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감추고 마주선 꽃 같은 색시에게 꾸벅꾸벅 절 2번을 한 다음 청시롱실 느린 잔대를 받쳐들고 신부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이대감의 딸이 이마를 숙이고 헌수에게 4번 절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 저쪽에서도 이쪽처럼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술을 청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이대감이 나와 보니 일은 벌써 다 틀렸습니다. 숱한 사람 앞에서 남모르게 꾀한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헌수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정한 혼사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초례가 끝나자 큰 상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대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인님, 전 제색시를 찾아 장가를 듭니다. 그래. 이대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꺽꺽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명한 양헌수는 제 색시를 찾아 장가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인년에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대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군과 싸우다 죽으니 온 서울이 물끓듯하는 판인데
헌수가 그 대신 대장이 되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돌려세웠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양헌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